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에 결혼한 지는 벌써 7년이나 지났고 4살짜리 아이를 혼자 키우며 살고 있어요. 지금은 제가 딸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말로 하기에도 끔찍한 일을 겪어서 그 이야기를 사연으로 한번 보내보려고 해요. 정말 사람이 어디까지 악마가 될 수 있는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남은 인생이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겠다 싶더라고요. 제가 당했던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저와 같은 처지에 있으신 분들은 제발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 누구라도 남편이라도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일단 오늘의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는 현재 부모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어릴 적 제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부모님이 두 분 모두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어린 저를 할머니 집에 맡겨두고 밤늦게 집으로 돌아가시다가 중앙선 넘어오는 커다란 트럭과 사고가 나는 바람에 현장에서 사망하셨거든요. 너무 어릴 때 일이기도 하고 그 당시에 큰 충격이어서 그런지 그때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정말 불행 중 다행히도 그 사고 이후 저는 할머니 댁에서 지낼 수 있었고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항상 저를 보면 우리 강아지 하시면서 그저 사랑으로 키워주셨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기고 간 유산도 있었고 애초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는 편이었기 때문에 제가 단지 부모님이 없을 뿐이지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자랐고 웬만한 애들보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학창시절 제 친구들보다 오히려 훨씬 더 풍족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매년 여름방학이 되면 일본에 살고 있는 우리 고모네 집으로 놀러 갔다 오기도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직전에 할아버지가 지병과 노안으로 돌아가셨고 그 이후로 제가 시집가기 전까지는 쭉 할머니랑 둘이서 같이 살았어요. 아빠가 일찍 세상 떠나고 고모는 결혼해서 외국 나가서 살고 할아버지까지 돌아가신 뒤에는 할머니에겐 제가 유일한 가족이나 마찬가지였죠. 사실 저도 똑같았고요. 대학도 충분히 서울로 갈 수 있는 성적이었지만 집 근처 대학으로 진학했는데 취업도 서울에 있는 기업에 지원해 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랑 떨어져 사는 것이 싫어서 시집가기 전까지는 계속 할머니랑 살았습니다. 7년 전에 제가 결혼해서 남편이랑 둘이 살게 된 이후로 혼자 남겨진 할머니는 많이 외로워하셨고 제가 자주 찾아뵙긴 했지만 충분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저까지 시집가고 할머니 혼자 남았더니 많이 힘들어하시는 바람에 건강까지 걱정이 될 정도였죠. 일본에 사는 고모가 한국을 자주 들어와서 할머니를 보살폈고 아예 한동안 일본으로 모셔가기도 했었는데 할머니는 외국이 답답하고 싫다면서 싫어하셨어요. 사실 할머니가 제게 해주신 것을 생각하면 고모가 아니라 제가 모시고 사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한 번은 우리랑 같이 살자고 해본 적도 있는데 단칼에 거절하시더라고요. 할머니께서 너는 이제 신혼이고 젊은 사람들이 한참 즐겁게 살아야 하는데 왜 늙은이랑 같이 살라고 하냐면서 됐다고 하셨어요. 이제 와서 솔직히 말을 하자면 저도 시댁 눈치 보고 남편한테 좀 미안해서 적극적으로 같이 살자고 말하지 못한 점도 있었습니다. 할머니 연세가 80이 진작에 넘으셨고 해가 갈수록 기력도 예전 같지 않으셔서 한 번씩 뵈러 갈 때마다 정말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아이가 태어나고 사는 것이 바쁘다 보니 예전보다 할머니 뵈러 가는 날이 더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아이 낳는 모습도 옆에서 다 지켜보셨고 손녀딸 대학 가는 것까지 두 눈으로 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작년에 노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가 갖고 계시던 재산 중에 사시던 집과 선산을 포함해서 대부분은 고모에게 돌아갔고 특별히 제게도 시골에 땅 하나와 월세 잘 나오는 1층 상가 한 동을 지목해서 남겨주고 가셨어요. 할머니 유산의 3분의 2 정도는 고모 앞으로 돌아갔지만 저는 아무런 불만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남편이랑 아이 키우며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 할머니께서 남겨주신 것만 해도 사실 엄청 큰 재산이었죠. 돈만 생각하면 더 갖고 싶은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저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을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는 부쩍 저를 보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하필 그때 너무 회사도 바쁘고 마침 아이도 아파서 병원 다니느라 정신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 제가 할머니를 잘 돌볼 수가 없었어요. 그나마 돌아가실 때 옆에서 마지막을 지켜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죄송한 마음이 점점 더 커져만 갑니다.
제게는 아직 고모가 남아 있었지만 어차피 외국에 나가 사시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얼굴 보는 것도 힘들어서 가족이 전부 사라진 것과 마찬가지의 기분이었어요. 남편이 제게 힘이 많이 되어줬고 역시 어린아이가 있으니 저도 힘든 건 뒤로하고 빨리 정신을 차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우리 시댁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면 결혼하기 전이나 결혼한 이후로도 시댁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역시 제가 부모님 없이 할머니 손에서 컸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선입견들이 있었죠. 하도 반대가 심하고 시어머니는 결혼하려거든 눈에 흙이 들어가고 나서 하라며 거의 머리 싸매고 드러눕다시피 하며 반대를 하길래 그때는 저도 이 결혼은 도저히 못하겠다 생각해서 잠깐 남편과 헤어진 적도 있어요. 하지만 남편이 저랑은 절대 못 헤어지겠다며 본인이 자기 엄마 설득한다고 말했고 그래서 얼마 후에 다시 만날 수 있었죠. 어머님도 결국에 가서는 본인 아들 고집 못 이기고 끝내 저희 결혼을 승낙하셨어요. 솔직히 저도 그때는 결혼 다 필요 없고 헤어지겠다고 마음먹을 정도로 큰 상처를 받았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정말 제게 잘해주셨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없었지만 제가 주변의 다른 사람들보다 불행하거나 못났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거든요. 대학을 갈 때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회사에 취직할 때도 부모님이 없다는 점이 제게 약점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오히려 힘든 가정 상황에도 굴하지 않았다고 가산점을 받아서 취업에 도움이 될 정도였어요. 더군다나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데 있어서 부모님이 안 계신다는 점이 큰 문제가 될 줄은 예상을 못했었기 때문에 어머님이 반대하실 때 많이 당황했었죠. 어쨌든 저도 그때는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싶지 않아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 시집 갈 때 할머니 도움을 받을 생각 없었지만 나중에 따로 저를 불러서 혼수하는 데 쓰라며 큰돈을 내어주셨어요. 기대한 적도 없고 서로 말은 안 했어도 예전부터 저는 제 힘으로 시집 가야 한다고 생각해왔기 때문에 뜻밖의 할머니 도움이 제게는 정말 큰 감사와 감동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없다는 이유로 이미 한번 결혼 승낙을 못 받을 뻔했기 때문에 결혼 준비하면서도 내내 의기소침해 있었고 시댁에서 집 구하는데 큰돈까지 보태주시니까 당시에는 더 곤란한 상황이었죠. 그때 제가 말하지 않아도 할머니가 도와주셔서 덕분에 모자람 없이 구색 맞춰서 시집갈 수 있었어요. 정말 우리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여러모로 제게 부모님과 같은 존재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튼 시댁, 특히 시어머니가 신혼 초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고 시댁에 가도 저한테는 별로 말도 걸지 않고 있는 듯 없는 듯 대하셨어요. 다른 시어머니처럼 유치하게 나한테만 찬밥을 준다거나 시댁에 가면 저한테만 일을 시키거나 하는 식으로 괴롭히는 시집살이는 없는 건 다행이었습니다. 그냥 제게 관심이 없어 보였고 저한테는 궁금한 것도 없는지 물어보는 것도 없고 대화 자체를 하지 않으려 하셨어요. 아마도 결혼을 반대를 하시면서 그때의 감정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 그냥 제가 별로 며느리로서 마음에 안 드셨을 수도 있었겠죠. 제가 아무리 눈치가 없다지만 너무 티나게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서 행동을 그렇게 하시니까 그 정도는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제게 비교적 잘해줬고 결혼한 뒤로는 시댁에 갈 일도 별로 없어서 괜찮았어요. 가끔은 우리 엄마 아빠가 살아계셨다면 시댁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대했을까 싶어서 아쉽고 서러울 때도 있었지만 그런 마음 먹어봐야 이제 와서 어쩔 수 없으니 제가 먼저 며느리 도리를 다하면서 살다 보면 언젠간 저를 인정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겠지라고 생각해서 내키지 않아도 제가 먼저 연락드리고 때 되면 선물도 보내고 용돈도 보내드렸죠. 지금까지 그렇게 몇 년 동안 살아왔는데 작년에 하나뿐인 제 친정 가족이나 마찬가지였던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갑자기 달라진 시부모님의 태도가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장례식이 막 끝나고 나서 얼마 후까지는 제가 워낙 정신도 없었고 여러 가지로 힘든 시기를 보냈기 때문에 남편과 시댁 사람들이 제게 따뜻하게 대해줘서 그저 고마울 뿐이었어요. 뭔가 다른 의도가 있을 거라는 생각 자체를 못하고는 역시 힘들 때는 의지하게 되는 건 가족뿐이구나 하는 생각이었죠. 저도 덕분에 더 힘내서 일찍 회복하고 일상생활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고요. 사실 저는 할머니가 제 앞으로 남겨놓은 유산이 정확하게 얼마 정도가 되는지 잘 알지도 못했습니다. 고모가 유산 분배할 때 제 몫을 조금 더 나눠주시겠다고 할 때 괜찮다고 거절했는데 그때 고모가 본인 상속세 문제를 처리하면서 제 것도 같이 한 번에 해결해 주셨거든요.
지금 남편과 살고 있는 신혼집 말고는 그 이전까지는 제 앞으로 부동산 등기를 쳐본 적도 없고 당연히 부동산에 대한 세금 같은 것도 내본 적 없으니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상가야 그렇다 치고 할머니가 제게 물려주신 땅이 어떤 땅이냐고 하면 예전에 할아버지 살아계실 적에 나중에 두 분 노후를 보낼 전원주택을 짓겠다면서 양평에 3,000평짜리 토지를 사놓으신 적이 있었어요. 땅 뒤로는 작은 산이 있었고 집터 앞으로는 동네 개천이 흐르는 곳입니다. 한번 가본 적은 있는데 크기만 크지 덩그러니 길 하나만 나 있고 주변에 다른 집도 별로 없는 데다 번화가도 아닌 시골이라서 그게 돈이 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할머니가 제게 뭔가를 남겨주셨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었죠. 어릴 적 할머니, 할아버지와 살았을 때 집이 넓고 좋았고 제가 필요한 건 말하기도 전에 다 사주시고 용돈도 항상 넉넉히 주셨지만 그저 혼자 남겨진 손녀가 불쌍해서 잘해주시는 거라고 생각했었죠. 그래서 저한테 주신 땅도 비싼 땅이라고는 전혀 생각 안 했고 어차피 당장 내다 팔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시세를 알아본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은 그게 아니셨나 봐요. 저 모르게 부동산에 연락해서 그 땅에 대해서 조사도 다 해보셨고 주변에 다른 땅들이 거래된 시세에 대해서도 치밀하게 알아보셨어요. 이건 남편과 이혼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심지어 부동산 사장님의 소개로 그 땅을 통째로 사겠다는 사람과도 만나서 실제적인 매각 금액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셨다고 하더군요. 제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냐고 하면 작년 연말부터 갑자기 남편이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그 시골 땅 세금만 나오는데 그냥 팔아서 뭐라도 투자하는 게 어때? 저는 남편에게 그 땅이 할머니에게 물려받은 유산이고 어차피 시골에 있는 건데 팔아봐야 얼마 하지도 않으니까 그냥 갖고 있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끈질기게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돌아가신 할머니께서도 그걸 당신이 계속 갖고 있길 바래서 주신 건 아닐 거야. 팔아서 그 돈으로 고생하지 말고 편하게 살라는 마음이셨겠지. 어차피 조상 대대로 내려온 선사는 고모한테 있는데 그 정도는 제가 팔더라도 문제될 건 딱히 없다 하더라고요. 적극적인 그 모습이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그때는 남편이 하는 말에 설득당해서 우리 애도 점점 커가는데 땅을 팔아서 몇 억이라도 건질 수 있으면 깨끗하고 넓은 집으로 이사가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남편에게 알아보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틀 후에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여보, 양평 그 땅 말이야. 평당 60만 원에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지금 당장 계약하자. 3,000평짜리 땅이니까 평당 60만 원이라고 하는데 순간 얼만지 계산이 안 되더라고요. 기껏 해봐야 3억 4억 정도 될 줄 알았는데 18억이라는 놀라운 금액이었습니다. 그게 맞냐고 사기치는 거 아니냐고 물어봐도 그 동네 지금 땅값이 몇 년 전부터 엄청 올라서 평당 60이면 그렇게 비싼 금액도 아니라고 했어요. 생각지도 못한 엄청나게 큰 금액이었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이나 도시도 아니라 시골에 있는 땅이 이렇게나 비싼 땅일 줄은 전혀 몰랐거든요. 갑자기 큰 금액으로 산다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저는 기쁘기보다는 덜컥 겁부터 나더라고요. 일단 생각 좀 해보겠다고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었는데 남편이 쉬지 않고 카톡을 보내더니 이건 기회라면서 잘 생각해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전까지의 남편처럼 항상 여유있고 저를 이해해주고 기다려주는 남편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고 옆에서 자꾸 가격을 잘 받을 수 있을 때 빨리 팔아야 한다면서 닥달을 해대니까 저도 결국엔 그런가 보다 하고 알겠다고 팔자고 이야기했죠. 남편은 부동산 약속을 잡겠다면서 한참 들떠있더니 그 돈으로 집은 어디로 이사를 가고 자기 차도 외제차로 바꿔주냐면서 신이 나더라고요. 저도 너무 큰 돈이라 이걸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아직 1년도 안 지났는데 받자마자 팔아버리니까 마음이 편하진 않았어요. 결국 저는 일본에 있는 고모에게 전화를 걸어서 사실 지금 이런 상황이고 그 돈을 받고 땅을 파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물어봤어요. 고모는 제가 돈이 필요하고 가족들이랑 그 돈으로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팔아서 써도 할머니가 좋아하실 거라고 했고 대신에 정말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인지 남편이나 주변에서 재촉하니까 내키지 않는데 팔기로 한 건지 그것만 확실하게 정하고 행동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모의 말을 듣고 나니 저는 마음을 더 정하지 못하겠고 지금 당장 사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는데 이걸 팔아버리고 나면 할머니와 연결되는 점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 슬펐습니다.
혼자 밤에 잠도 못 자고 고민을 했는데 애초에 그 땅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노후를 보내시기 위해 주택을 지으려고 구입하신 땅이라서 더 마음에 걸렸어요. 이틀을 밤낮으로 고민하다가 결국 남편에게 여보, 미안한데 난 아직 잘 모르겠어. 우리 할머니 돌아가신 지 1년도 안 돼서 벌써 팔아버린다는 게 영 내키지가 않네. 당장 돈이 급하게 필요한 것도 아닌데 그냥 조금 천천히 생각하면 어떨까? 제 말에 남편은 크게 당황하면서 부동산이랑 주말에 만날 약속 다 잡아놨는데 이제 와서 제가 이러면 중간에서 자기가 곤란해진다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이번에는 정말 모르겠으니까 나중에 제 마음이 좀 정해지면 그때 다시 진행을 하자고 부탁했고 결국 남편도 알겠다면서 일단 당신 생각이 먼저니까 존중해야지. 그럼 이 문제는 괜찮을 때 다시 이야기하자. 라고 말은 했지만 서운해하는 감정을 숨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정말 저희에게는 큰돈이었고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 신축 아파트를 2채 사고도 남는 정도였으니까 남편과 제 인생을 한순간에 바꿔버릴 만한 돈이었죠. 그 땅을 팔면 우리 아이에게 좋은 집에서 살게 해줄 수 있고 남편도 저도 앞으로 고생을 덜하고 살 수 있었지만 어차피 양평에 그 땅이 어디 도망가는 것도 아니니까 너무 급하게 팔아버릴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 팔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날 남편에게 약간 미안한 마음도 들어서 저녁을 밖에서 외식을 하게 됐고 남편은 소주도 한 잔 마시고 집에 들어왔어요. 저는 일찍 잠이 오진 않아서 거실에서 늦게까지 TV를 보고 있었는데 술 때문인지 피곤하다고 하던 남편이 먼저 씻고 잔다며 들어가더라고요. 내가 땅을 당장 안 판다고 해서 조금 마음이 상했나 싶긴 했지만 어차피 나중에 팔게 되면 그때는 정말 남편 차를 새 차로 바꿔줘야겠다 생각하고 있었죠. 근데 그날따라 남편이 핸드폰을 거실 소파 위에 두고 자러 갔는데 한밤중에 폰이 계속 띠링띠링 울리더라고요. 평소에 연락 올 곳도 별로 없는 사람인데 TV 보고 있는 제 옆에서 자꾸 진동이 울리길래 누가 이 시간에 연락을 하나 짜증이 나서 남편 핸드폰을 확인했죠. 근데 시어머니와 신우가 남편에게 카톡을 계속해서 보내는 중이었습니다. 카톡은 굳이 들어가서 안 봐도 핸드폰 메인 화면에 방금 온 메시지가 뜨잖아요. 기본 화면에 떠있는 메시지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너는 네 마누라 그거 하나 설득도 똑바로 못하냐? 시어머니가 보낸 메시지였고 내 이야기를 하는 건가 싶어서 잠금을 풀어서 카톡을 확인했는데 남편이 저모르게 시댁 식구들과 단체 채팅방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시부모 두 분과 아직 결혼 안 한 신우가 있었는데 이 밤중에 무슨 대화를 그렇게 하는지 궁금해져서 단체방에 들어가서 전부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그 안은 완전히 제가 모르고 있던 판도라의 상자였습니다. 그 사람들의 대화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우리 남편을 포함해서 4명의 시댁 집안 사람들이 짐승으로 보이더라고요. 4사람은 제가 물려받은 땅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팔면 어디에 어떻게 쓰고 아파트 사고 외제차 사고 내년 봄에 결혼한다는 신우 혼수도 제 돈으로 하고 완전히 머릿속으로는 자기들 돈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제가 그날 오후에 갑자기 땅을 안 팔겠다는 소리를 하고 난 뒤로는 신우와 시모가 완전 화가 단단히 나서 남편에게 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 사람들 대화 내용을 확인하고는 현기증이 날 정도였어요. 이 사람들이 제가 갑자기 큰일을 당하고 그 뒤로 눈에 띄게 제게 잘해주고 아픔을 통해서 가족이 더 끈끈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부 꿍꿍이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날 잠도 안 자고 그 단체 채팅방에 있는 최근 몇 달치 카톡 대화 내용을 다 읽었습니다. 처음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제가 유산을 물려받은 걸 알게 된 순간부터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혼자 남은 저를 구워 삶아서 돈을 다 빼돌려야겠다 그 생각뿐이었죠. 게다가 남편이 저한테 60만 원이라고 했던 땅값은 실제로 더 비싸게 받을 수 있었는데 제 뒤통수를 치고 땅을 산다는 사람에게 시부모가 뒤로 큰돈을 받기로 되어 있었어요. 제가 그 가족들의 더러운 대화를 읽고 있는 와중에도 시어머니와 신우는 제 남편에게 빨리 저를 다시 설득해서 그 땅을 지금 팔자고 이야기해보라며 난리였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 믿고 가족이라 생각했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 시댁은 땅 판 돈 받으면 큰 집으로 이사 간다면서 지금 사는 집도 부동산에 이미 내놓았다고 말했어요. 그 말 들으니 진짜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싶었습니다. 제가 먼저 돈 준다고 한 적도 없는데 뒤로는 저를 속여서 헐값에 땅을 팔게 하고 그 뒤로도 저한테 큰돈 생겼으니까 시댁 좀 도와주자는 명목으로 그 돈마저 뺏어갈 생각이었겠죠.
안방에 들어갔더니 나는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화가 났는데 술에 취해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남편을 보니 너무 열이 받아서 지금 당장 무기라고는 제 두 손뿐이라 양손을 마구잡이로 휘둘러서 남편 뺨과 제 손이 닿는 모든 곳을 내려쳤어요. 어찌 보면 원망의 분풀이었죠. 연속으로 수십 대를 맞고 일어난 남편은 지가 맞은 줄도 모르고 당황하며 눈만 껌뻑대더군요. 그러다가 맞은 곳이 아팠는지 화를 내려는 순간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제가 따져 물었어요. 남편은 처음엔 당황하고 제가 오해를 하고 있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사실대로 술술 불었습니다. 그 와중에 시모랑 신우가 시켜서 자기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데 제가 본 내용으로는 남편도 이 와중에 외제차 하나 뽑을 것 같다며 좋아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다 필요 없으니 깔끔하게 이혼하자고 했어요. 우리가 7년 동안 같이 살아온 믿음이 겨우 이거냐고, 이제는 내가 너를 믿고 앞으로 어떻게 살 수 있겠냐고 아무 말 하지 말고 이혼해달라고 했습니다. 만약 이제 와서 딴소리하면 당신네 가족 모두 사기죄로 고소해버리겠다고 했어요. 이혼하자는 말에 남편이 울면서 빌고 잘못 생각했다고 사과했지만 다 소용없었습니다. 아이는 제가 키우기로 하고 양육비도 필요 없으니 그 대신 아이랑 제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했어요. 나머지 부부의 재산은 정확히 반씩 나누었고 며칠 뒤에 남편이랑 이혼 서류에 도장 찍었습니다. 중간에 시어머니한테서 연락도 오고 신우도 제게 평소에 안 하던 연락을 하루 종일 했지만 전부 다 받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의 더러운 변명을 듣고 싶지도 않았고 어차피 남편과 다시 살 생각 자체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제가 남편과 이혼한 지는 지금 2달 정도 지났습니다. 다행히 할머니가 제게 남겨주신 땅은 팔지 않고 지킬 수 있었고 앞으로도 별일이 없다면 지금처럼 그냥 갖고 있고 싶어요. 제가 직장에서 일하고 받는 월급으로도 아이와 제가 생활하기엔 충분하고 할머니가 주신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도 큰돈은 아니지만 쏠쏠하거든요. 남편과 시댁 사람들 그 누구에게도 우리 할머니 재산을 한 푼도 주지 않아서 너무 기분 좋아요. 자기들끼리 김칫국을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당분간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를 것 같네요. 끝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신 많은 분들도 올해 잘 보내시고 내년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 결혼 3년차 남편과 맞벌이를 하며 살고 있는 32살의 여자입니다. 우리는 결혼하기 전부터 당분간은 아이를 갖지 않기로 확실하게 못을 받고 결혼했어요. 일단 제가 아직 아이를 키울 마음의 준비도 안 됐고 제가 하는 일이 우선이라 어느 정도 돈을 모으고 성공하고 나서 다시 생각해보기로 했습니다. 결혼하고 최소 5년은 아이를 안 가질 계획이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게 정말 제게 있어서 최고의 한 수가 되었네요. 남편은 평범한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고 저는 결혼 전까지 직장을 다니다가 작년 초에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제 첫 가게를 오픈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이나 언니들 머리를 만져주는 것이 그렇게 재미가 있더라고요. 나름 손재주도 있었기 때문에 중학교 다닐 때는 가방에 가위를 갖고 다니면서 친구들의 머리를 손질해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때부터 미용사가 되는 게 제 꿈이었고 고등학교 역시도 미용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월급 얼마 받지도 못하는 실습생부터 차근차근 이 위치까지 올라왔어요. 그렇게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제가 모아둔 돈을 다 투자해서 저만의 미용실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충분한 돈은 아니었지만 조금 운도 따라줬던 건 기존에 망해서 나가는 가게를 싸게 인수해서 인테리어만 살짝 고쳐서 오픈할 수 있었어요. 이미 가게 안에 필요한 장비도 준비되어 있었고 전부 합쳐서 정말 저렴한 권리금으로 통째로 넘겨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독립해서 가게를 낸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걱정과 반대도 만만치 않았어요. 가게가 있는 자리가 대로에서 조금 떨어진 골목이라 눈에 잘 띄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망해서 나갔는데 그런 자리에서 어떻게 장사를 성공할 수 있겠냐며 요즘처럼 자영업자들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냥 속 편하게 남의 돈 벌어먹고 사는 것이 안전하다더군요.
우리 부모님도 축하해주는 것과 동시에 걱정이 많으셨고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아예 대놓고 제가 가게 차리는 것을 반대하셨습니다. 아서라 아서. 너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다고 장사를 해? 괜히 어설픈 실력으로 가게 차려봤자 금방 망한다. 요즘에 너보다 실력 있는 사람들도 손님 없어서 다 문 닫고 망해 나가는데. 어머님은 대놓고 저를 무시했고 남편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신이 그렇게 가게 차리고 싶다면 당신 마음대로 해. 근데 당신 돈으로 알아서 하고 내 돈은 절대 투자 못 하겠다. 어쩌면 그렇게 남편이고 시어머니고 저를 믿어주지 않는 건지. 충분하지 않은 예산이었지만 제가 직접 발로 뛰고 부족한 물품은 중고로 구입을 하는 등 어떻게든 아껴서 오픈 준비를 마쳤습니다. 마지막 오픈 일주일 전에는 거의 가게에서 밤을 새다시피 했던 것 같아요. 인수한 매장에 손볼 곳이 많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인테리어가 너무 낡아서 제가 직접 페인트를 바른 곳도 있고 자잘한 보수도 해야 했거든요. 물론 제 가게고 제가 해야 하는 일이지만 남편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결혼한 부부인데 아내가 밤 12시까지 가게에서 뭔가를 하느라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으면 최소한 뭐 하고 있는지 힘들진 않은지 와서 물어보고 도와줄 수도 있었을 텐데 남편은 철저하게 선을 긋고 남의 일처럼 생각했어요. 제가 밤늦게까지 가게 오픈 준비를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너무 힘들어 녹초가 되어서 씻지도 못하고 소파에 늘어져 있으면 안방에 있던 남편이 나와 그 모습을 보고 그러게 그냥 하던 일 하면 좀 좋아? 가만 보면 일을 사서 만드는 스타일이야. 라고 핀잔까지 들어야 했어요. 힘들게 일하고 들어왔는데 남편에게 저런 소리까지 들으니까 너무 기운 빠지고 서러웠죠. 내가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일인데 남편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초치는 소리나 하니까 저도 그때부터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기가 생긴 것 같아요. 사실 제 성격 자체가 주변에서 안 된다 하고 너는 못한다 하면 좌절하고 절망하는 타입이 아니었고 오히려 오기가 생겨서 어디 한번 누구 말이 맞나 두고 보자 하는 성미라서 남편과 시댁이 저를 무시할수록 마음은 더 불타올랐어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가게를 오픈했는데 정말 예상치도 못한 커다란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의자 2개 놓고 저 혼자서 조용히 예약 손님 받아가며 운영하려고 했는데 가게를 오픈한 지 겨우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완전 대박이 터져버렸어요. 예약은 갑자기 물밀듯이 밀려들어오고 오래전부터 제게 머리를 맡겨오시던 단골 손님들이 제가 독립해서 가게를 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전부 저를 따라서 샵을 옮기셨어요. 혼자로는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랴부랴 샴푸를 해줄 수 있는 보조 직원도 뽑았고 간단한 커트라도 해줄 수 있는 신규 직원도 구했습니다. 그래도 손이 부족하고 예약이 너무 밀려서 저는 작년에 매장 오픈하고 반년이 넘도록 단 하루도 쉬지 못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일을 했어요. 그렇게 고생과 시행착오를 거쳐 지금은 저도 가게를 운영하는 노하우가 생겼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예약을 받고 같이 일하는 직원들과도 손발이 잘 맞기 때문에 예전만큼 바쁘고 힘들진 않아요. 하지만 아직도 한 달에 많아야 이틀 정도 쉴 수 있을 만큼 손님들이 많이 찾아와 주시고 덕분에 개업 1년 만에 제가 가게 오픈할 때 투자한 돈은 벌써 다 뽑고도 한참 남았습니다. 처음에 저를 무시하던 남편과 시부모님은 제가 장사가 잘 되고 너무 바쁘게 돌아가는 모습에 당황하면서도 막상 잘 되고 돈을 잘 버는 것 같으니까 좋아하더라고요. 너무 바빠서 아이는커녕 한 달에 쉬는 날조차 제대로 갖지 못했는데 시부모들은 제 얼굴 볼 때마다 손주를 빨리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이제 가게를 오픈했는데 제가 여기서 임신하고 아이를 낳으면 바로 가게 문을 닫으라는 소리인가요? 당장 버는 돈도 돈이지만 이게 천직이라서 손님들 예쁘게 해드리고 계산하고 나가시면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 행복해요. 제 일 자체를 사랑하고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아이 가지고 아이 낳느라 일을 쉬게 되고 아이 키우면서 일에 소홀해지는 것이 두렵더라고요. 남들은 일주일에 5일 일하고 일찍 퇴근하고 집에 와서 아이들이랑 놀아주고 주말에 캠핑 다니고 놀러 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하는데 저는 아니에요. 가만히 아무 일 없이 놀고 있으면 자꾸만 마음이 불안해지는 편이고 오히려 일이 바빠서 하루 종일 가게에 있는 것이 잡생각도 들지 않고 마음이 편하고 행복해집니다. 매일 밤 늦게 집에 와서 녹초가 되어 쓰러져도 하루 매출을 보면 행복하고 장부에 빼곡하게 적혀있는 단골 손님들의 예약들을 보다 보면 내가 잘 살고 있구나 안심하게 돼요.
정확하게 얼마라고 매출을 밝히긴 그렇지만 월세 내고 공과금이나 세금 문제도 처리하고 직원들 2명 월급까지 주고 나서 제 손에 남는 금액이 한 달에 1,000만 원은 넘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건 좋은 일인데 오픈하고 초반에는 너무나 바쁘고 예약이 많아서 주변에 제 친구들이나 부모님조차 가게로 부르지 못했어요. 그나마 요즘엔 조금 여유가 생겨서 미리 며칠 전에 예약받고 지인들이 샵으로 찾아옵니다. 물론 제 주변에 모든 상식이 있는 분들은 정해진 요금을 내고 머리를 하러 오시고 지인들이라 제가 알아서 30% 정도는 할인을 해드리고 추가로 영양이나 다른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지요. 제가 손재주가 나쁜 편이 아니라 다들 오시면 만족해 하시고 주변에 제 소개도 많이 해주셔서 한번 오신 분들은 다음에 또 찾아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다들 저렇게 좋은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고 역시 사람 상대하는 일이다 보니 당연히 진상들도 함께 찾아왔습니다. 그 진상들 중에 가장 심한 진상이 다름이 아니라 바로 저희 시어머니였죠. 결혼하겠다고 시댁에 처음 인사드리러 찾아갔을 때 제가 미용사 일을 한다고 하니까 바로 인상을 팍 쓰시고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습니다. 요즘은 덜한데 옛날 분들은 이상하게도 미용실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 안 좋은 소문도 있고 뭔가 천한 직업으로 생각하시는데 저희 시어머니가 딱 그런 분이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전국적으로 체인이 있는 커다란 샵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도 머리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바로 무시하셨어요. 너도 학교 다닐 때 공부 꽤 안 하고 좀 놀았나 보구나.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오기 전엔 어머님은 요즘 스타일의 미용실은 한 번도 가본 적 없으시고 주로 동네 아줌마들 모이는 옛날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고 계셨어요. 물론 돈이 전부는 아니고 동네 미용실 원장님들 중에서도 숨은 고수들이 많지만 제가 머리 한 번 자르는데 얼마를 받고 펌이나 염색을 해주는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큰 매장에 있을 때 일부러 시어머니를 가게로 불러서 한번 머리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인테리어도 깔끔하고 동네 미용실에 비해 비싼 가격과 밝은 분위기에 압도되셨는지 그 뒤로는 제가 하는 일에 별다른 말이 없더라고요. 커다란 쇼핑몰 안에 있는 큰 매장이라서 제가 하는 일이 좀 괜찮아 보이셨겠죠? 근데 제가 독립해서 가게를 낸다고 하니 그때부터는 또 마음에 안 들어 하시고 너가 무슨 가게를 내냐고 제 능력을 무시하셨죠. 결국엔 제가 가게를 오픈했을 때도 제 친구들이나 친정부모님은 화환도 보내주고 축하 화분도 보내줬는데 남편과 시부모는 정말 아무것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오픈 며칠 전에 남편이 가게에 필요한 거 없냐 물어보길래 없다고 대답했더니 진짜 아무것도 안 보내줬어요. 이럴 때만 말 잘 듣는 남편이 좀 웃기기도 하고 나한테 정말 관심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가게를 처음 오픈했을 때 어머니가 가게로 찾아오신 적이 있어요. 며느리가 미용실을 열었는데 한번 가서 파마도 하시고 매상 올려줘야 한다며 오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매장이 지금도 여유 없지만 오픈 초기에는 정말 바쁘고 정신이 없었거든요. 예약 손님들로 꽉 차 있었고 앞뒤로 손님들이 너무 많아서 갑자기 말도 없이 찾아온 시어머니를 상대해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어머님이 보시기에 제 매장이 생각보다 깔끔하고 손님들도 많아서 놀라신 것 같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차례를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었고 그 와중에 예약 문의 전화도 계속 오니까 아마 저를 다시 보셨겠죠? 그때부터 어머님이 저를 보는 눈이 많이 달라졌어요. 무시하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그날부터 저를 주변에 자랑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날도 가게에서 바쁘게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말도 없이 어머님이 친구분들을 여럿 데리고 오시더니 나 오늘 머리하러 온 거 아니야. 우리 친구들이 내 며느리가 미용실 오픈했다고 하니까 구경하고 싶어 하길래 데려왔어. 저는 알지도 못하는 생전 처음 보는 아주머니들을 데려다가 가게 구경도 시켜주시고 며느리 가게에 손님이 꽉 차 있는 모습을 자랑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상하게 별일 없이도 시어머니가 가게로 오는 날이 잦아지더니 나중엔 일주일에 4-5번 이상 출근 도장을 찍는 사람처럼 오셨어요. 저는 참다 못해 너무 불편해서 시어머니한테 다른 약속 없으시냐, 바쁘진 않냐라고 눈치를 주면 자긴 괜찮다면서 가게가 바쁜데 도와주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뭔가 매장 일을 도와주려고 하시긴 하셨어요. 하지만 제 가게고 제가 손님을 대하고 직원을 대하는 방침이 있는데 어머님은 마치 본인이 사장이라도 된 것처럼 손님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다니셨어요. 이봐요.
잡지를 다 봤으면 제자리에 꽂아둬야지. 그리고 커피를 달라고 했으면 다 마시던가 이렇게 남기면 아깝잖아요. 시어머니가 손님들에게 하고 다니는 잔소리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많이 거슬렸기 때문에 나중에 계산하고 나가시면서 저한테 따로 컴플레인이 자주 들어왔습니다. 저분이 사장님 어머님이세요? 웬만해선 이런 말 안 하는데 너무 불편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때부터 골치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아침에 가게 문 열고 일을 하고 있으면 11시쯤 천천히 어머님도 가게 나오셔서 오후 5시까지는 가게에서 놀다가 가셨어요. 본인은 바쁜 저를 도와준다고 하시는데 전혀 도움 안 되고 손님들과 마찰만 자꾸 늘어났습니다. 직원들 다 바쁠 때 전화 오면 어머님이 가게 전화를 받기도 했는데 말도 잘 못 알아듣고 예약 문의한 손님이랑 말다툼 하는 일도 있었어요. 이러다가 진짜 가게 큰일 나겠다 싶어서 어머님이 안 도와주셔도 되니까 그냥 집에서 쉬라고 했는데도 괜찮다며 며느리가 바쁘니까 도와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라며 절대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남편에게 당신 엄마 좀 말려보라고 이러다가 가게 손님 다 떨어져 나가게 생겼다고 했더니 남편은 정말 무심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당신 잘 되라고 하는 거지. 원래 가게 자리 잡기 전에 진상 손님들이 태반이잖아. 그런 어중이 떠중이들 내쫓고 나면 그땐 진짜 단골만 남는 거야. 진상은 누가 진상인데요? 당신 엄마가 우리 가게에서 매일 진상짓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도 전혀 제 말을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어머님이 가게에 나오셔서 하는 일은 별로 없었어요. 어차피 직원이 아니니까 제가 일을 시키지도 않았고 어머님 스스로 손님들 소파에 있는 잡지를 정리하거나 기다리시는 동안 마시는 음료수 컵을 치우는 정도였고 그마저도 전혀 어머님 손이 필요 없고 하실 이유도 없었습니다. 대신에 저희 막내 직원에게는 어찌나 따라다니며 잔소리를 그렇게 하시는지 수건 빨래한 거 정리하고 있으면 오셔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잔소리를 하거나 청소 상태 마음에 안 든다면서 바닥 좀 똑바로 치우라고 하셨어요. 제 직원이고 제 눈으로 보기에는 열심히 하고 배우려는 의지도 있는 열정적인 직원인데 어머님은 항상 그 친구가 없으면 제게 오셔서 쟤는 좀 자르고 똘똘한 직원으로 바꿔야겠다. 젊은 애가 행동이 굼뜨고 게을러서 못 써먹겠어. 라는 식으로 험담까지 하셨어요. 저는 어머님한테 그런 것까지 신경 쓰시지 않아도 된다고 말을 해도 전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얼마 후 또다시 막내 직원을 못살게 괴롭혔어요. 다른 직원도 하나 더 있는데 그 직원은 나이도 좀 있고 성격이 까칠해 보여서 그러는지 전혀 잔소리도 안 하시고 말도 안 걸더라고요. 어머님의 이상한 주인의식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결국엔 우려하던 사고가 터지고 말았어요. 미용실에 오는 손님들에게 저희는 커피나 녹차 주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손님에게 음료 주문을 받아서 가져다 드렸어요. 그런데 손님은 커피를 주문했는데 녹차를 가져다 드렸고 손님도 그 상황에서 기분 나쁘지 않게 저는 커피 달라고 했는데요. 라고 어머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별일 아니었고 그냥 실수했다고 다시 가져다 드리면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상하게 어머님이 갑자기 정색을 하시고는 아까는 분명히 녹차 달라고 했는데 왜 이제 와서 딴소리 해요? 그러면 아깝게 이건 누가 마시라고? 아니 그냥 다시 가져다 드리던지 애초에 어머니가 할 필요도 없고 우리 막내 직원이 알아서 잘하는 일인데 왜 시키지도 않는 짓을 하다가 손님이랑 말다툼을 하는 건지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손님 머리 말아주다 말고 달려가서 무슨 일이세요? 라고 물었는데 저희 막내 직원이 센스 있게 자기가 나서면서 손님께 죄송하다 먼저 사과하고 다시 커피를 가져다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여기까지는 그냥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어머님께서 갑자기 우리 막내 직원에게 화를 내고 혼내기 시작하셨습니다. 너 지금 내가 실수했다는 거야? 네가 뭔데 나서서 나 대신 사과를 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막내 직원의 얼굴은 사색이 됐고 당연히 가게에 있는 모든 손님들이 어머님을 보면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이 모든 상황을 보고 있는 저로서는 더 이상 어머님의 만행을 두고 볼 수 없었어요. 대체 그만 좀 하세요. 어머님 없어도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가니까 앞으로는 더 이상 매장에 나오지 않으셔도 돼요. 사실 처음부터 그렇게 말을 했어야 했는데 시어머니라 강하게 말하지 못한 제 잘못이 가장 크겠죠. 대체 왜 자기 시간 버려가면서 가게 나와서 그러고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어머님은 정말 순수하게 저를 도와주고 싶어서 이러시는 거라 생각하고 참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손님들도 불편해하고 소중한 우리 직원까지 뒷담화하면서 모함하고 소리 지르고 훈계하는 모습에 정말 질려버렸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그만하고 나오지 말라고 했더니 화가 잔뜩 나서 씩씩거리고는 도와줬더니 은혜도 모르고 배은망덕한 년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어요.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끝까지 방금 그 손님에게 분명 당신이 녹차 달라고 했으면서 자기한테 거짓말했다고 하고 우리 막내 직원에게도 어린 것이 싹수가 노랗다고 막말을 하더니 들고 있던 쟁반을 바닥에 내팽개치고 나가시더라고요. 여기까지가 우리 시어머님이 매장에 나오기 시작한 지 겨우 열흘 만에 일어난 일이었죠. 저는 손님께 사과드리고 그날 서비스 비용은 받지 않았고 막내 직원에게도 너무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성의 표시로 다음날 작은 선물까지 해줬습니다. 더 이상 어머님이 가게에 나오시지 않는다는 것은 속 시원했지만 저를 도와주시려고 했는데 쫓아내버려서 마음이 편하진 않았어요. 며느리가 장사 잘 되고 바빠 보이니까 도와주러 오셨는데 그 마음은 고맙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틀 뒤에 그런 제 생각이 정말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야, 내 계좌번호 알지? 내가 일한 일당은 톡톡히 계산해서 내 계좌로 당장 보내. 알겠니? 어머님은 본인이 열흘 동안 가게에 나가서 일했으니까 하루에 일당 10만 원씩 100만 원을 어머님 계좌로 보내라 하셨습니다. 어머님이 가게 나와서 무슨 일을 했다고 돈을 달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용돈이라면 좀 드릴 수도 있는데 마치 자기가 정당하게 일을 했으니 보수를 달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오기가 있지. 지가 가게 와서 손님만 쫓아내고 한 게 뭐가 있다고 절대 그런 돈은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는 사람이 일을 해줬으면 내가 먼저 말을 안 해도 돈을 줘야지. 이런 걸 꼭 내 입으로 달라고 해야 하니? 라고 하시는데 진짜 황당했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도와주러 오셨다고 생각했고 이번 일이 죄송해서 나중에 한가해지면 식사도 대접하고 선물도 사드려서 서운한 마음을 풀어드려야겠다 싶었는데 그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아니, 제가 언제 어머님 보고 가게 나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어머님이 가게 나와서 한 일이 뭐가 있는데요? 직원 괴롭히고 손님이랑 싸우기밖에 더 하셨어요? 진짜 이런 험한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어머님 하시는 말이 너무 황당해서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갔습니다. 어머님도 제 말에 흥분해서 자기가 일 도와줄 때는 좋다고 받아놓고 이제 와서 돈 주기 아까워서 트집 잡고 딴소리 한다고 못된 년, 싸가지 없는 년 소리를 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님께 그런 말 들을 이유도 없고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전화하시지 말라 하고 끊어버렸죠. 완전히 뚜껑이 열려버린 상황이었지만 그날 일은 어떻게든 끝까지 잘 마무리했고 마감하고 집에 돌아왔더니 남편도 단단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너가 우리 엄마 불러다 일 시키고 돈도 안 주고 쫓아냈다면서? 제가 부르긴 언제 불렀고 일을 해달라고 시킨 적도 없어요. 남편에게 너는 너네 엄마 말만 듣고 어떻게 된 상황인 줄도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보고 제잘제잘 시끄럽다면서 상황이 어떻게 됐건 일단 시어머니가 일한 건 제대로 돈 쳐서 주라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이번 일은 진짜 화낼 거라 하더라고요. 사실 그쯤에서 저도 돈 100만 원 줘버리고 조용히 상황 끝낼 수도 있었지만 왠지 그렇게 하면 제가 지는 것 같고 시어머니가 뭘 잘했다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피 같은 돈을 줘야 하나 오기가 생겨서 끝까지 그럴 생각 없다고 버텼습니다. 결국 그날 자존심 싸움으로 시작해서 남편과 밤늦게까지 엄청나게 싸웠어요. 시어머니도 평소에 제가 하는 말은 들을 생각 없고 본인 하는 말만 담았다고 하더니 남편도 누가 그 엄마의 아들 아니랄까봐 제가 하는 말은 들을 생각도 안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엄마 편만 들면서 제가 나쁜 며느리고 가게 내고 돈 좀 벌었다고 남편과 시댁을 다 무시하는 처사랍니다. 진짜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왔어요. 처음에 내 능력을 무시하고 내가 가게 차린다고 했을 때 너가 무슨 사장을 하냐고 가게 말아먹고 울지나 말라고 했던 게 누구였습니까? 자기 돈 끌어다 쓸 생각하지 말라고 저보고 다 알아서 하라던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었어요. 결국에 밤늦게까지 싸우다가 남편 입에서 먼저 자기가 해온 집에서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남편 돈이랑 시부모 돈까지 다 합쳐서 15평짜리 빌라 전세 해온 것이 얼마나 대단한 집이라고 이러는 건지. 알겠다고 나도 더 이상 이 집 구석에서 사는 것에 미련 없다 이야기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가출하고 처음 3일 동안은 가게에서 마감하고 난 뒤 소파에서 이불 덮고 잠을 잤는데 3일 뒤에 제 돈으로 가게 근처에 오피스텔을 얻어서 들어갔어요.
이삿짐 센터 불러다가 제가 시집갈 때 해갔던 혼수들 싹 다 들고 나왔더니 남편이랑 살던 집보다 100배 1000배는 더 깔끔하고 좋았습니다. 따로 살고 난 뒤로 남편도 자존심이 상했는지 제게 연락도 한 번 하지 않았고 거의 한 달 동안 별거하고 살다가 제가 먼저 이혼하자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사이에 아이도 없고 남편이나 시댁이랑 더 이상 관계하고 싶지도 않았고 저 혼자 잘 벌어서 먹고 살 수 있는데 굳이 결혼 생활 이어나갈 필요 없었죠. 이혼하자는 제 말에 남편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시어머니한테 제대로 일단 계산해서 주고 먼저 사과하면 받아준다 하더군요. 그 말에 코웃음 치고 됐으니까 꺼지라고 했습니다. 당신 엄마가 나한테 돈을 받고 싶으면 노동부에 신고해서 받아가 보라고 했어요. 내가 언제 일하라고 한 적 있냐고, 당신 엄마가 가게에서 무슨 일을 했냐고 물었죠. 사람이 뻔뻔한 것도 정도가 있지. 며느리 가게 내는데 미니화분 하나 안 보내고 개업 축하한다고 전화 한 통화 안 한 사람들이 무슨 염치로 가게 나와서 문제만 일으키다가 하루에 10만 원씩 쳐서 돈을 달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존심 부리는 남편에게 헛소리하지 말고 서류에 도장 찍고 앞으로 얼굴 보는 일 없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혼하고 돌싱이 되어서 한 달 가까이 혼자 살고 있어요. 제가 이 와중에 정말 한 가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건 어머님이 처음 가게에 나왔을 때 그딴 도움 필요 없으니 돌아가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지 못한 것이라 생각해요. 반면에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 건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서 아이를 만들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혼자 살면서 열심히 일하고 너무 보람있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무엇보다 제가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을 전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에게 한 푼도 쓰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 맛있는 거 사드리고 좋은 옷도 사드리고 용돈도 드리면서 이혼하기 전보다 더 큰 효도를 하는 것 같아요. 꼭 다시 결혼을 해야만 행복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저 스스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면 억지로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저와 잘 맞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모를까 그냥 이대로 혼자 열심히 일하면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삶인 것 같습니다. 주는 것 하나 없이 돈 뜯어낼 국리나 하면서 피곤하게 하는 시댁 사람들만 없어도 살 것 같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 이제 결혼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풋풋한 신혼생활 중인 2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작년 5월에 결혼했고 어떻게 보면 한참 좋을 때나 마찬가지죠. 결혼 전부터 남편과 상의해서 아이는 최소 3년 후에 낳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저와 신랑은 2살 차이로 제 친한 친구의 소개로 만나게 됐어요. 지금은 엉망이 되었지만 얼마 전까지는 정말 아무런 문제 없이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방학에 콜센터에서 잠깐 아르바이트를 했었고 졸업한 이후로는 백화점 고객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명의 진상 고객들을 상대하고 폭언 욕설을 듣는 건 일상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평소에 말을 험하게 하고 특히나 나이 먹고 욕하는 사람들을 정말 싫어해요. 꼭 저한테 하는 말이 아니더라도 운전을 할 때나 평소 생활에서 은연중에라도 상스러운 소리를 하면 정이 뚝 떨어집니다. 남편도 이런 제 성격을 연애할 때부터 알고 있었고 특히나 제 앞에서는 말조심을 하더라고요. 결혼하고 난 뒤로는 이번 일이 있기 전까지 단 한 번도 부부싸움을 한 적이 없었고 연애할 때 사소한 오해로 다투게 되어 남편이 목소리가 좀 높아졌을 때 제가 받은 트라우마 때문에 너무 무서웠고 몸까지 덜덜 떨면서 펑펑 울었거든요. 남편도 저의 그런 모습 보고 충격을 받았는지 그 다음부터 제 앞에서 절대 큰 소리는 내지 않았어요. 항상 말을 조금이라도 더 예쁘게 하려고 노력했고 물론 저도 남편에게 기분 상하지 않게 잘했습니다. 남편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결혼하고 났더니 저희 시어머니가 조금 성격이 세고 말을 괄괄하게 함부로 하는 편이었어요.
집에서 편하게 드라마를 보다가도 갑자기 욕을 하시고 별일이 아닌데도 본인 마음에 안 들면 일단 소리를 지르고 욕부터 하시는 분이었죠. 저한테도 평소에 야! 라고 소리를 크게 쳐서 부르시는데 솔직히 저는 그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고 당연히 기분이 많이 나빴습니다. 연세도 적지 않으신 분이 굳이 욕을 할 필요도 없는 상황에서도 말버릇처럼 욕을 하시니까 너무 상스럽고 저렴해 보이기까지 하고 아무튼 별로였습니다. 만약 제가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저런 모습을 미리 알았다면 시어머니가 무서워서라도 이 결혼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봤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제가 신혼여행 다녀오기 전까지는 그 집안 식구들 모두 이런 사실을 꽁꽁 숨기고 다들 교양 있는 척을 하셨습니다. 애초에 어머님도 그 특유의 괄괄한 목소리나 상스러운 말투 자체를 숨기셨기 때문에 정말이지 이럴 줄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어머님이랑 한 집에 같이 사는 것도 아니었고 가끔 한번 만났을 때만 참으면 되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대신 남편이 제게 정말 다정하게 대해주었고 서로 잘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영원히 깨가 쏟아지면서 살 수 있을 줄로 알았죠. 우리 신혼집을 남편과 제 직장에서 가까운 곳으로 얻었는데 그러다 보니 남편이 퇴근하는 길에는 친정엄마가 살고 계신 집을 지나오게 되더라고요. 제가 위로 오빠들이 둘이나 있는 집안의 홍일점 막내딸로 자라다 보니 엄마건 아빠건 심지어 오빠들까지 아직도 저를 애기 취급하고 이것저것 뭐라도 더 챙겨주시려고 노력하셨죠. 우리 엄마도 사위를 마치 셋째 아들처럼 아끼고 좋아하셔서 특히 남편이 잘 먹고 좋아하는 반찬들을 많이 만들어주셨어요. 저희가 둘이 맞벌이를 하다 보면 반찬을 만들어 먹을 시간도 없고 자주 식사를 거르거나 사 먹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 사실을 알고 제가 좋아하는 양념게장 같은 것도 무쳐주시고 사위가 좋아하는 장조림, 양념에 무친 고기 같은 반찬들도 많이 만들어주셨죠. 무거운 반찬통을 엄마가 매번 직접 들고 우리 집까지 오게 할 수는 없어서 퇴근하는 남편 보고 엄마 집에 들렀다가 받아오라는 부탁을 종종 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제 부탁에 흔쾌히 알겠다고 대답을 했었고 엄마한테 가서도 말을 너무 예쁘게 하는 바람에 엄마가 사위를 엄청 좋아하셨어요. 장모님이 음식을 너무 맛있게 만드시니까 저희가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이 찌는 것 같아요. 이건 별거 아닌데 장모님 맛있는 거 사드세요. 하는 식으로 엄마 요리 솜씨를 칭찬도 하고 용돈도 자주 찔러주고 왔다고 해요. 항상 남편이 친정집에 왔다 가면 엄마가 제게 전화를 해서 오늘은 무슨 반찬 보냈으니까 뭐부터 먼저 먹고 사위한테 용돈 그만 줘도 된다고 전해달라는 식으로 전화가 왔었죠. 이런 남자를 만나서 참 다행이다 싶었고 저는 정말 완벽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을 철석같이 믿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 사람의 진심에 대해서 의심조차 해본 적 없어요. 퇴근하면 집에 일찍 들어왔고 주말 쉬는 날에는 항상 저와 함께 보냈습니다. 남편이 유일하게 좋아하는 취미인 골프를 칠 때는 꼭 저를 함께 데리고 다녔고 제가 피곤해서 밖에 나가기 싫다고 당신 혼자 다녀오라고 하면 남편은 항상 저 없이는 아무런 재미가 없다고 나가지 않았어요. 다만 남편이 가끔 한 번씩 자기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날에는 저는 몇 시까지 들어오라든지 중간에 전화를 하라는 말 같은 건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부부가 믿고 지내는 사이일수록 서로의 사생활을 철저히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남편도 친구들이랑 만나서 놀 때는 저와 있을 때와는 다른 모습과 거친 남자들끼리의 언어를 사용할 수도 있고 심지어 제 흉을 봐도 괜찮아요. 여자들도 친한 친구끼리 만나면 남편이나 남자친구 흉을 보면서 수다 떨고 놀잖아요. 딱히 바람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면 내 남편의 사생활을 제가 굳이 찾아보고 확인하면서 기분 나쁜 일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시에 들어와라, 1시간에 한 번씩 전화해라, 영상통화해라 같은 말을 하는 친구들도 본 적 있었는데 그게 결코 좋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걔네 남편이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게 우리 부부가 행복을 유지하고 사는 방법으로 알고 있었고 앞으로도 절대 남편이 밖에서 하는 일에는 의심하지 말고 믿고 살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얼마 전에 정말 제 인생에 둘도 없을 정도로 끔찍한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그날은 남편보다 제가 먼저 일찍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있었는데 친정엄마한테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너 좋아하는 나물이랑 밑반찬 좀 만들었고 우리 사위 좋아하는 LA 갈비도 좀 재웠지. 이따 김서방 좀 잠깐 들러서 가져가라고 해.
저는 엄마한테 알겠다고 대답했고 한참 퇴근하고 있을 남편에게 빠르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어디까지 왔어? 아직 우리 동네까지 안 왔으면 엄마가 반찬 해놨다고 하는데 당신 퇴근하는 길에 엄마 집에 들렀다가 오면 안 될까? 남편은 평소처럼 알겠다고 대답하고는 퇴근하고 오는 길에 저희 친정집으로 향했어요. 항상 이런 부탁을 잘 들어주는 남편이었고 사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엄마가 만드는 반찬들의 절반 이상은 제 취향보다는 남편 취향에 맞춘 고기 반찬들이 많았거든요. 저는 약간 해산물이나 나물 종류의 어른 입맛이라면 남편은 소시지나 고기, 튀김 같은 걸 좋아하는 약간 애들 입맛이라서 서로가 좋아하는 반찬이 확실하게 달랐어요. 아마 엄마도 사위를 잘 챙겨줘야 딸이 대접받고 살겠다 생각해서 그러셨는지 저보다는 항상 남편에게 더 많이 맞춰주시고 잘해주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아무튼 친정에 들렀다가 오느라 평소보다 30분 정도 남편이 늦게 도착했어요. 저는 그 사이에 남편이 집에 오면 바로 반찬을 차려서 저녁을 먹을 수 있게 새로 밥도 짓고 국도 하나 끓여놓고 남편이 집에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저녁 준비가 다 된 뒤에 남편이 집에 왔는데 이상하게도 빈손으로 올라오더라고요. 여보 아까 엄마 집에 안 들렀어? 엄마가 당신 좋아하는 LA 갈비 해놨다고 하던데 오늘 저녁에 그거 먹으려고 했지. 남편은 자기가 반찬통을 받아왔는데 깜빡하고 차 뒷자리에 그냥 두고 내렸다면서 다시 빠르게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여보 그냥 내가 갔다 올 테니까 당신은 먼저 옷 갈아입고 씻고 나와. 저는 남편을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고 차키를 건네받아서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남편도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이제 겨우 집에 돌아왔는데 빨리 씻고 저녁 먹고 나서 푹 쉬게 해주고 싶었어요. 아파트 주차장에 내려가서 남편의 차를 찾았고 까만색 차였는데 반찬통을 꺼내려고 뒷자리로 가보니 못 보던 스크래치가 길게 쭉 나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남편 차를 같이 타고 마트에 갈 때는 못 보던 건데 평소에 차를 애지중지 아끼는 남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스크래치를 못 볼 리도 없는데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혹시 오늘 퇴근하다 긁혔는지 아니면 지금 옆에 주차해놓은 차가 방금 들어오다가 긁었는지 몰라서 일단 저는 블랙박스를 돌려서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녹화되어 있던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뒤로 가며 보고 있었는데 일단 지금 남편이 주차하는 동안 차에 충격이 생긴 건 아니더라고요. 그냥 올라갈까 하다가 어차피 하는 김에 영상 몇 개를 뒤로 돌리다 보니 바로 20분 전에 친정에 들렀다가 다시 나오는 남편의 모습도 찍혀 있었습니다. 반찬통을 받아 내려와서 차에 타는 모습까지가 다 녹화되어 있었고 차에 타고 그 안에서 남편이 혼잣말로 하는 이야기가 녹음되어 있었는데 그걸 제가 듣는 순간 너무 놀라서 등줄기가 서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 짜증나 죽겠네. 내가 똥개도 아니고 맨날 오라가라야. 지가 좀 가져다 주던가. 어차피 집에서 놀고 먹는 할 일 없는 여편 내가.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글로는 차마 적을 수 없었는데 저기에 중간중간 말로 할 수 없는 친정엄마에 대한 쌍욕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듣는 순간 제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 것이 느껴졌고 손까지 덜덜 떨렸지만 다른 녹화되어 있는 영상들도 하나씩 다 돌려봤어요. 평소에 제 앞에서 착하게 굴고 좋은 말만 하던 모습은 전부 가식이었고 이 사람이 정말 혼자 운전할 때는 입이 완전 거칠더라고요. 제가 남편 차에 있는 블랙박스를 돌려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정말 한참 동안 넋을 놓고 보고 있었습니다. 별일 아닌 상황에서도 혼자 운전하며 앞차욕 뒤차욕을 신나게 하고 심지어 아무 상관도 없이 길거리에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옷차림이 마치 밤이라는 여자 같다면서 어찌나 그렇게 걸치고 천박하게 말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무리 듣는 사람 없는 혼잣말이라고는 하지만 이야기하는 것만 들으면 금방이라도 커다란 범죄라도 저지를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투다 싶었는데 시어머니와 거의 99% 흡사했어요. 혹시 누군가는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안 듣는데 그런 말 좀 하면 어떠냐고 하실지 몰라도 욕도 적당히 하면 모를까 제 기준으로는 정말 선을 넘었어요. 저는 한 번도 혼잣말로 욕을 해본 적도 없고 있다고 치더라도 저한테 아무런 연관도 없이 지나가는 사람 보면서 욕을 하고 그렇게 나쁜 생각을 품은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친구와 전화통화하는 목소리가 녹음된 영상도 있었는데 저를 향해서도 욕을 한참 동안 하는 겁니다. 내가 왜 이딴 년이랑 결혼해서 이 고생을 하고 사는지 모르겠다. 이번 주말에 여자도 부르냐? 모처럼 애들 좀 불러. 다른 여자들 보면서 스트레스라도 풀어야지.
제가 남편에게 욕먹을 정도로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걸까요? 사위 좋아하는 음식 만들어서 반찬 가져가라고 전화한 친정엄마가 그렇게까지 욕먹을 짓을 하신 걸까요? 평소에 친정엄마한테도 정말 싹싹하게 잘하고 저한테도 장모님이 해준 음식이 제일 맛있다고 하던 남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미친 듯이 무차별적으로 사이코패스처럼 욕을 해대는 개망나니가 지금 집안에 있는 남편이라니 정말 현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 드는 와중에서도 어떻게든 울지 않으려 정신을 똑바로 차렸어요. 예전 상담사 일을 하면서 고객에게 이유 없이 욕을 먹을 때나 지금 고객센터 일을 하면서 진상을 상대하며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다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힘들었는데 가장 사랑하는 내 남편이 평소에 이런 생각을 갖고 살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일단 제 핸드폰으로 남편이 욕하는 소리를 다 녹음했습니다. 제게 하는 욕과 친정엄마한테 하는 욕, 그리고 지나가는 여자들에게 상스러운 소리를 해대며 말도 안 되는 욕을 하는 소리까지 전부 제 핸드폰에 녹음해서 저장했습니다. 그 와중에 저는 남편이 운전 중에 시어머니와 스피커폰으로 대화하는 내용을 녹음할 수 있었는데 이것이 정말 제게는 복수할 수 있는 큰 무기가 되어줬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엄마가 해준 반찬을 들고 심호흡 몇 번 한 뒤에 마음을 진정시키고 집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나 너무 배고파. 빨리 밥 먹자, 우리. 그 사이에 씻고 나온 남편이 배고프다며 빨리 밥 달라고 재촉했고 저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하고 일단 남편에게 저녁밥을 차려줬어요. 원래는 저도 같이 먹을 생각이었는데 차마 남편을 마주보고 밥 먹을 자신이 없어서 그냥 낮에 간식을 많이 먹었다는 핑계를 대고 저녁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 혼자 한숨도 못 자고 밤새도록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이대로 남편에게 아까 당신 차에 블랙박스를 봤으니까 조용히 이혼하자고 말을 해야 하는 건지, 처음엔 하루라도 빨리 이런 남편과 이혼하고 따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런 잘못 없이 남편에게 욕먹은 우리 엄마가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야 어차피 제가 남자를 잘못 골랐다는 원죄라도 있지 우리 엄마는 그저 딸이랑 사위에게 잘 먹이고 싶어서 반찬 만들어줬다는 이유로 왜 쌍욕을 먹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대로 그냥 끝내고 싶지 않았고 남편에 대한 분노가 자꾸 치밀어 올라서 그냥 깔끔하게 이혼하고 넘어가기엔 평생 분이 풀리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보름이 지났을 때 시아버지 생신이라 온 식구가 다 같이 모였어요. 시부모님, 저희 부부, 아주버님네 부부와 조카들, 그리고 막내 신우까지 시댁 온 식구가 다 모이니 꽤나 식구들이 많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한참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제가 아버님, 어머님께 드릴 선물이 있다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의 욕설 통화 내용을 큰 소리로 재생해버렸습니다. 남편이 깜짝 놀라면서 저를 막으려고 했고 저는 그런 남편에게 뿌리치면서 끝까지 틀었죠. 특히 남편이 시어머니와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한 건 정말 가관이었는데 어머님이 시종일관 아버님 욕을 그렇게 하고 계셨습니다. 야, 아무리 그래도 네 아빠만 하겠냐? 그 한심한 인간이랑 내가 40년 넘게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다. 내가 그러니까 너네 형도 별로 안 좋아하는 거야. 네 아빠랑 똑 닮았잖아. 아버님 얼굴이 시뻘겋게 변하고 아주버님도 당황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형님은 어린 조카들을 데리고 황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나중에 어머님, 아버님 카톡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천천히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저는 오늘부로 이 집안 며느리 그만두겠습니다. 도저히 수준 안 맞아서 같이 못 살겠네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벙찐 시댁 식구들을 뒤로 한 채 저는 식당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시모까지 따라 나와서 저보고 미친 여자라며 소리를 지르고 저를 때리려고 달려들었지만 남편이 자기 엄마 두 팔을 붙들어 말려서 다행히 험한 꼴은 당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냥 한두 대 맞고 고소라도 해버렸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도 있네요. 그 사건 이후로 당연히 저는 그 길로 남편과 바로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단 하루라도 더 같은 집에서 살 수 없었고 며칠 만에 이혼했어요. 아버님과 어머님 그리고 아주버님네까지 시댁 식구들은 다들 풍비박산이 나버렸고 앞으로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어떻게 보고 살지 모르겠네요. 모든 것이 끝난 지금은 저는 짐을 빼고 다시 엄마 집에 들어와서 살고 있고 저희 부모님께는 제가 이혼한 이유가 남편이 저한테 욕을 해서 그렇다고 알고 계세요. 차마 우리 엄마한테는 남편이 엄마 욕을 했다고 말할 수 없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가끔 그때 일을 생각해요.
그래도 아버님 생신자리였는데 내가 좀 너무했던 것은 아닐까. 남의 집안 좋은 날에 재를 뿌린 격이 되어서 조금 기분이 불편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확실하게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복수하는 방법이 또 있었을까 싶기도 해요. 제가 그렇게 욕하는 사람 싫어하고 제게 다정한 말을 해줘서 남편을 좋아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동안 가면을 쓰고 철저히 본 모습을 숨기고 살았는지 모르겠네요. 남편과 이혼한 것은 이제와 하나도 후회 안 하고 아버님 생신을 뒤집어 엎어버린 것도 괜히 했다 후회하진 않으려고요. 아버님도 이제 사실대로 알 건 알고 계셔야죠. 저희가 이혼할 때 시어머니가 길에서 저 마주치면 가만 안 두겠다고 협박까지 하던데 앞으로 평생 마주칠 일 없을 테니 자기들 인생이나 똑바로 사셨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남 뒷담화하고 욕하는 거 좋아하면 자기가 한 말 때문에 고스란히 본인이 당하는 법인 거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